안녕하세요. 네, 이제 첫 주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물리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신화시대부터 시작해서 뉴턴이 자연법칙,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찾아내기까지 했죠. 사실은 거기까지가 우리가 1학기 때 배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학기 때 배울 내용인데 이번 이 시간에는 2학기 때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사실은 2학기 때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리학이 발달된 정말 아무튼 재밌는 그런 얘기들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그 줄거리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2학기에도 물리학 2를 이제 수강을 하면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이 재미있다고 하니까 그게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물리학의 발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뉴턴이 나오면서 그 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자연이 천상과 지상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자연법칙 아래 움직였다. 천상은 신들이 사는 세계, 신들의 자연법칙, 지상은 인간들이 사는 세계, 인간의 자연법칙, 이렇게 서로 다른 자연법칙으로 움직였지만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알고 봤더니 뉴턴의 운동방정식 F는 ma가 하나의 자연 전체를 기술하는 기본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이 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이 BC 3세기에 이어서 기원 17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20세기에 또 한 번의 변혁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0세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전 물리학,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현대 물리학 이렇게 나뉘는데 고전 물리학 그러면 구닥다리 물리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고전 물리학의 고전은 마치 고전 음악의 고전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전 음악의 고전이라고 한 것은 어떤 얘기냐면 시대를 변하더라도 음악이 장르별이 있으면 어떤 장르가 유행한 시대가 있었다면 고전 음악은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사랑받아온 음악이라고 하는 뜻이라면 고전 물리학은 항상 옳은 물리학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살펴보면 고전 물리학은 역학과 전자기학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현대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 역학에 대해서만 소개를 했는데 18세기부터 이제 전자기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학은 우리 언제 나왔죠? 17세기에. 역학의 시작을 언제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횟수까지 딱 꼬집어서 말한다면 몇 년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네, 프린키피아가 발표된 해가 언제였죠? 네, 1687년. 1678년 하면 여기가 더 쉬운데 뒤에 거 하나 바꿔가지고 1687년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발표되면서 역사적인 뉴턴의 물리학, 뉴턴의 역학이 시작하게 되었다면 이 역학은 한 사람에 의해서 뉴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다면 전자기학은 17세기 말 18세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러 사람. 그런데 20세기에 역학과 전자기학이 완성되었다고 할 시기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 역학과 전자기학이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역학으로 비추어 봤을 때하고 전자기학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 다르게 해석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광속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역학과 전자기학이 완성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무엇이 이상한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출현하고, 그래서 마치 역학은 뉴턴 한 사람, 전자기학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됐다면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 한 사람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완성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놀랍게도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성립하지 않는 세상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얼마 전에 300년 전에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 세상에서 성립하지 않는 데가 없다고 굳게 믿었던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어디서 성립하지 않았냐면 분자와 원자 내부 세계에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19세기 이전까지는 분자와 원자 내부 세계란 분자는 원자는 이것은 내부 세계가 없는 기본 입자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그 내부 세계가 있더라도 그것은 인간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기였죠. 그렇지만 그 내부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분야가 바로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도 역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전자기학은 한 200년 걸쳐서 됐다면 양자역학은 한 20-30년 걸쳐서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전자기학에서부터 양자역까지 이르기를 아주 간단히 파노라마식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쿨롱 법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기현상입니다. 쿨롱 법칙. 이 쿨롱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전하와 전하 사이의 힘에 대한 법칙을 발견합니다. 이건 실험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전하를 띤 물체와 전하를 띤 물체를 가까이 하면서 이제 그것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냈는데, 여러분 쿨롱 법칙 사실은 잘 아시죠? 쿨롱 법칙의 형태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면 쿨롱의 법칙은 두 물체의 전하의 곱에 비례하죠. 우리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케플러의 제3법칙이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증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쿨롱은 전하에 대한 쿨롱 법칙은 직접 실험에 의해서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비틀림 진자라고 하는 진자를 만들어서 양쪽에다가 쇠공을 달았습니다. 그 쇠공에 전하를 대전시켜 가지고 거기에 힘작용하면 그게 움직이는 것을 비틀림 진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만유인력에 비해서 전기력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약 10의 38승 정도 강합니다. 그렇게 강한 힘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험실에서 실험으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하와 전하 사이의 쿨롱 법칙 말고도 사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힘이 이상한 힘이 있었냐면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력에 대한 법칙은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건 어떤 정량적인 법칙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웨르스테트라고 하는 덴마크 사람이 19세기에 우연히 무엇을 발견하냐면 1820년 4월 21일에 우연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주에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전에는 전하와 전하 사이에 힘작용하지 전하와 자석 사이는 힘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석과 자석 사이에 힘작용하지 자석과 전하 사이에 힘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론 자석과 질량 사이에도 만유인력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질량이 있어야지만 작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중력과 전기력과 자기력은 서로 독립이다. 서로 따로따로 성립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우연히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이 나침반의 바늘은 주위에 자석을 갖고 가야지만 움직였는데 전류 주위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건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대학교 이 당시 1820년 19세기 당시에 대학교 실험실에는 여기에 실험 테이블이 쫙 있으면 거기에 전기줄을 갖다 놓고 당시에 알려진 전지, 볼타 전지를 옆에다 놔두고 전류를 흘려가지고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최첨단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은 항상 그런 게 항상 비치되어 있으면서 연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조교가 지나가면서 우연히 전깃줄을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이 전깃줄이 밑으로 떨어뜨릴 때 또 우연히 웨르스테드가 나침판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나침판의 바늘이 휙 움직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전깃줄 떨어진 것밖에 없으니까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해보니까 진짜로 나침판이 전깃줄이 떨어지면 나침판이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웨르스테드는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할 것 같으면 이제 자기는 업적이 막 올라가겠죠. 근데 웨르스테드는 죽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학기 때 이 부분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벡터를 배우고 한 실력으로부터 우리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웨르스테드는 사실은 알아내지를 못했지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걸 최초로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은 그 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현상을 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암페어 법칙, 앙페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비오와 사바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류가 자기현상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전류와 나침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암페어 법칙을 그로부터 얼마 뒤에 바로 뒤에 발표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자석들 사이의 자기력인 자기현상은 독립된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전하 전류가 자기현상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석이었던 이유는 자석 속에서 전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전자석 알죠? 전자석. 이 전류를 코일로 만들어 가지고 전류를 흘리면 그게 자석이 됩니다. 사실은 막대자석 속에 바로 그런 코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가 움직이면 그것이 자기현상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전이었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전기학과 자기학이 따로 있었다면 이제 전기학과 자기학이 통합돼서 전자기학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세기에 들어서서 영국의 페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페러데이는 물리학의 아주 최고 유능한 물리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에서도 최고 유명한 화학자, 전기공학에서도 최고 유명한 전기공학자,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자기 분야의 최고 유능한 학자가 페러데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19세기 영국의 런던의 빈민가 출신으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학자가 됐는데 학자가 되어서도 아주 뛰어난 직관력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장과 자기장을 설명할 때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을 그려서 이렇게 보면은 직관적으로 아주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페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페러데이는 들어봤어요. 뭘 들어봤냐면 이 페러데이입니다. 페러데이는 19세기에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현상을 만드는 웨르스테드의 발견을 보고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현상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기현상은 전하가 만들고 자기현상은 자석이 만드는데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움직인 전하가 자기장 만든다는 거였죠. 그러면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초가 없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예상을 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전하가 움직여서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은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석은 여기 있는데 자석을 움직여준다고 전기장이 생기는 것을 쉽게 알아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러데이는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회로를 만들었어요. 회로. 여러분 잘 아시죠? 회로는 폐회로를 만들어야지 전류가 흐릅니다. 이 폐회로에는 건전지를 붙여줘야지 전류가 흘러요. 근데 아무것도 붙여주지 않은 폐회로 도선을 한 바퀴 삥 둘러놓고서
거기다가 전구를 연결하고 그 옆에서 자석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구에 불이 들어왔어요. 건전지가 없는데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전류가 흐른다. 다시 말하면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패러데이가 한 실험이 진짜로 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구 보고서 안 건 아니죠. 자, 전구 보고 알 정도로 그렇게 큰 전기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좀 더 정밀한 실험을 만들어서 측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패러데이는 움직이는 자석이 만드는 전기 현상에 대한 패러데이 법칙을 1831년에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웨르스테드가 흐르는 전류가 자기장 발견한 게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1700년이에요? 1800년이에요? 1821년이었어요. 자, 근데 1831년, 10년 만에 이만큼 이렇게 전기학과 자기학이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쿨롱 법칙을 발견한 것은 쉽죠. 1700 몇 년이요? 1700. 그러니까 18세기였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한 거는 1800이니까 19세기죠. 그래서 18세기 중엽 이후에 쿨롱 법칙을 했다면 이제 그건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렇게 전자기학이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오늘날 시간 흐르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흘렀지만 당시로는 숨가쁜 발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맥스웰이 이런 것들을 통합합니다. 맥스웰은 이제 패러데이와 동시대를 산 영국의 유명한 대표적인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론적인 것을 주로 했는데 이분은 쿨롱에서부터 시작해서 쿨롱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으로 이어지는 많은 전자기학 법칙들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집대성해가지고 써가지고 그 법칙들을 식으로 쓰는 거 쓰고 보기만 하는 것으로 그 중에 어떤 게 좀 잘못됐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암페어 법칙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써놓고 보니까 이 네 법칙들이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네 법칙은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법칙인데 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법칙은 우리 이 미분방 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에 배웠죠. 뉴턴의 운동방 정식도 미분방 정식인데 미분방 정식은 무엇을 푸는 것이었습니까?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의 함수로 푸는 것인데 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법칙은 전기장에 대한 미분 법칙이고 자기장에 대한 미분 법칙인데 암페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은 그 안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하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구하는 미분 방정식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그 중에 하나를 소거해야 됐어요. 우리가 그냥 연립 방정식 풀려면 x와 y가 들어있는 연립 방정식을 풀려면 두 식에서 x나 y를 하나 소거하듯이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거기서 전기장과 자기장 둘 중에 하나를 소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거를 시켰더니 나오는 방정식이 바로 어떤 방정식이었냐면 파동을 설명하는 방정식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고서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예언합니다. 맥스웰은 쿨롱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 등으로 독립된 법칙이 아니라 한 가지 통합적 과정에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보이고 나서 이것을 맥스웰이 전자기학을 집대성했다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맥스웰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 뉴턴 역학 전체를 얘기한다면 전자기학은 맥스웰 방정식 4개가 전자기학 전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맥스웰은 이 전자기학을 집대성하고 1864년에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언합니다.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맥스웰 방정식을 풀려고 보니까 파동,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고 그런 파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언한 것이 1864년이고 사실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문명의 대부분은 바로 이 전자기파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자, 여기서부터 우리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태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예언한 전자기파의 속도가 당시 알려진 빛의 속도와 같다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2학기 때는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빛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쭉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빛이 입자다, 파동이다 이런 논쟁이 있었죠. 특히 뉴턴이 빛이 입자다라고 주장해서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은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맥스웰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빛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 나중에 전자기파를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예언했을 뿐 아니라 이제 실험으로도 전자기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틀림없는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새로운 물리학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마이클슨과 몰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이 완성이 되고 나서 전자기파가 예언된 다음에 빛이 파동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파동이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입자는 그냥 물질이 이동하는 거라면 파동은 물질은 이동하지 않고 그 물질이 매질이 진동하는 모습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진동하는 모습을 만들 매질이 없으면 파동이 전달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빛이 전자기파라면 전자기파의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빛은 어떻습니까? 우주 전체를 통과해서 우리한테 오는데 우주 전체 전 공간을 꽉 메우고 있는 빛의 매질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빛의 매질을 찾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라는 파동임이 확실히 밝혀지자 1887년에 빛의 매질을 찾는 정밀 실험을 이 사람들만 사실은 수행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행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맨 나중에 빛의 매질을 찾는 실험을 맨 나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정밀한 실험을 했습니다. 간섭계, 마이클슨 간섭계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했어요. 자, 빛의 매질은 있을 게 틀림없으니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에테르라고 벌써 사람들 이름을 붙이고서 이 빛의 매질을 찾는 실험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에테르는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부수적인 결과였냐면 광속은 일정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부수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이제 광속이 일정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은 이제 우리 2학기 때 잘 배우겠지만 이렇게 실험적으로 광속이 일정하다는 이상한 결과를 얻고 이 결과는 알고 봤더니 아까 내가 이야기한 역학과 전자기학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결되어야지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하고 있었어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스위스 특허청에 임시직으로 있었다고 그랬죠. 스위스 특허청에서 사실은 뭐냐면 특허 출원을 하면 그 특허 출원을 심사할 사람들이 심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에서 이렇게 잔뜩 낸 내용을 한두 장으로 요약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한테는 매일매일 일과가 주어졌는데 아인슈타인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그 일과는 금방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 해결을 하고서 그거 만약에 빨리 해결하면 일거리를 더 줄 테니까 다 해결 안 한 척 하고서 밑에서 책상 밑에 책상 서랍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발표한 것이 어떻습니까? 세 가지 논문을 한꺼번에 발표했죠. 그 첫 번째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광전 효과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가 브라운 운동에 대한 것인데 이 세 가지는 나중에 2학기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 결과였죠. 특히 광전 효과에 대한 것은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만들었죠.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광속이 일정하다는 이상한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1905년에 공간과 시간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 이야기는 많이 듣죠.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빛의 속도는 광속보다 더 빛의 속도인 광속은 어떤 물체도 광속보다 더 큰 속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속도에 상한 선이다라니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니, 길이가 짧아진다니, 빨리 움직이면 질량이 커진다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알고 보니 어떤 것의 결과냐면 공간과 시간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의 결과입니다. 광속이 일정하다는 이상한 현상도 무엇 때문에 왔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공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혼자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공간의 한 가지 방향, 두 가지 방향, 또 다른 방향이 있듯이 시간은 공간의 네 번째 방향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온 다음에 시간도 공간에 또 똑같은 또 다른 하나의 축이고 거기서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게 한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몇 가지 제한적인 조건 아래서 성립하는 것이고 이것을 확장을 시켰더니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만 했네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확장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광속은 일정하다는 결과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E는 mc제곱, 반물질을 발견하고 수만 광년 떨어진 별까지 여행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특수상대성을 일반화시켰더니 어떻습니까? 1916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알고 봤더니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줬냐면 블랙홀 중력파 존재를 예언했을 뿐 아니라 우리 우주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알려주는 우주론을 우리한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주론에서 오늘날 우리는 대폭발 이론이라는 우주론을 갖게 되었고 이 우주론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나왔고 이제 우리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처음에 탁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됐죠. 근데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 이론의 모태가 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우주론이 궁금해서 한 거 아닙니다. 뭐 하려고 했습니까? 처음에 광속은 일정하다는 역학과 전자격이 서로 모순시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했더니 특수상대성 이론에 도달했고 이게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저절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저절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우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론까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냥 우주만 관찰하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건 아무리 연구해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 이런 이론에 힘입어서 우리 그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성 이론 여기서 완성이 됐고 이제 또다시 어떤 한 분야가 있었냐면 20세기에 들어서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있는데 양자역학은 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크룩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크룩스라는 사람은 크룩스관이라고 하는 음극선관을 발명했습니다. 음극선관은 별게 아니라 진공관인데 유리로 만든 진공관이에요. 밀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기를 다 빼놨어요. 진공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헬륨이나 네온 같은 불활성 기체를 채우고 나서 양 끝을 높은 전위차를 걸어준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첨단 실험 장치로 19세기 말에는 18세기 말 19세기 이때는 뭐였어요? 이렇게 전기줄이 첨단 장치였다면 이때는 이 장치가 첨단 장치였습니다. 이게 진공관이에요. 여기다가 높은 전위차를 걸어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높은 전위차를 걸어줄 것 같으면 여기에 무슨 푸르스름한 이런 빛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빛이 요 안에 이런 운모 같은 걸 넣을 것 같으면 여기 그림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자석 같은 걸로 자기장을 걸어줄 것 같으면 이 그림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관찰해가지고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아내게 됐습니다. 이 크룩스관이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제 많은 그런 발견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19세기 말에 독일의 렌트겐입니다. 렌트겐은 크룩스관으로 실험을 하다가 1895년에 우연히 X선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X선이 아주 효용 가치가 높았어요. 몸을 째지 않고도 몸을 직접 그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 안에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X선 발견으로
유명해졌을 뿐 아니라 1901년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노벨상 맨 처음 시작해서 첫 번째 물리학상을 이 렌트겐이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유명해. 독일의 시골 대학교 교수였는데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갑자기 매우 유명해졌다고 하는 거죠. 황제가 노벨 물리학상 받으니까 축하한다는 축전도 보내주고 별 일이 다 있었어요. 이때 굉장히 배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프랑스의 베크렐입니다. 베크렐은 전통적인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4, 5대가 다 이제 물리학과 교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집안에서는 무엇을 연구했냐면 인광을 주로 연구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렌트겐이 엑선을 발견했는데 자극받고 형광물질과 인광물질을 인공이 아니라 인광, 형광, 인광은 뭔지 알죠? 빛 받은 물질, 빛을 내는 게 형광물질인데 그 빛을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내는 게 인광물질입니다. 그래서 야광 같은데 인광물질 이제 발음되는 되는 것인데, 자 X선이 이상한 빛이라고 하니까 이런 형광물질과 인광물질 연구하면 자기도 뭔가 또 다른 이상한 빛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뭘 찾아냈냐면 바로 그로부터 1, 2년 뒤에 방사선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알파, 우리가 X선 처음엔 뭔지 몰라서 X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날 X선 뭔지 잘 알죠. 전자기파의 하나죠. 이때 이제 우연히 방사선 발견했는데 이때 뭔지 모르니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렌트겐이 하도 유명해서 그때 무슨 이상한 선들을 사람들이 많이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베크렐이 방사선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퀴리 부인이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 방사선에 관심을 갖고 이 방사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실험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퀴리 부인의 남편의 이름이 퀴리죠. 그 남편도 유명한 물리학자였는데 압전 효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현상을 발명하고 오늘날에도 이 압전 효과는 아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인데 이 퀴리 교수가 이 남편이 자기가 하던 건 다 안 하고 오로지 부인과 함께 이 방사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방사선이 베크렐이 발견한 방사선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원인 물질을 알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찾아낸 거 중에 새로 찾은 방사성 동위원소도 있어서 그건 퀴리 부인의 나라인 폴란드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라듐이나 이런 방사성 원소들이 바로 이런 방사선의 원인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공로를 해서 1903년 렌트겐보다 2년 뒤에 베크렐도 퀴리 부부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방사선이 알려졌는데 그와 함께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세기에는 톰슨이 크룩스관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이 전자들의 흐름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전자를 발견한 것이다. 1897년에 전자를 발견했는데 이 전자는 당시에 원자가 그냥 막연히 원자가 물질 중에 가장 작은 기본 입자라고 생각되는데 전자는 그 원자들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원자의 내부 구조가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의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발견한 뒤에 이건 원자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원자 안에 전자들이 어떻게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상한 톰슨의 원자 모형을 발표합니다. 우리 2학기에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이 전자들이 원자 내부 여기저기에 이렇게 박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원자 안에는 양전하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전자는 이제 음전하는 게 알려졌어요. 양전하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양전하를 나르는 입자는 당시에 모르고 있어서 원자 속에서 양전하는 구름처럼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스 플랑크가 흑체 복사 옥선을 연구했습니다.
큰 줄기만 이제 뛰어넘는데 흑체 복사 곡선은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조사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진동수 또는 파장의 함수로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볼 것 같으면 진동수가 작을 때 나오는 빛의 세기는 약하다가 점점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는 그런 흑체 복사 곡선을 보이는데, 이 흑체 복사 곡선을 이론적인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걸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양쪽 끝을 따로따로 설명했어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뭘 발견했냐면 빛이 양자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빛의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걸 처음 말해주는 그런 단서가 됐습니다. 그 외에 아인슈타인이 그 논문 3개를 발표했을 때 광전 효과를 발표할 때 바로 플랑크의 빛의 양자설을 거기다 이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전 효과를 잘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플랑크의 흑체 복사 곡선과 그 다음에 광전 효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현상들을 거치면서 빛은 파동의 성질뿐 아니라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더포드가, 이거는 전자를 발견한 톰슨의 제자입니다. 베크리를 발견한 방사능 알파선을 금박에 충돌시켰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 원자 내부를 실제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알파선을 보낸 겁니다. 근데 원자 내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원자를 한 겹으로 쫙 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겹으로 쫙 필 수 있게 잘 펴지는 게 뭐였냐면 금이었어요. 그래서 금을 아주 얇게 폈습니다. 그렇게 펴가지고 알파선을 충돌시켰더니 무슨 굉장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굉장히 얇은, 이게 창호지보다 더 얇아요. 이렇게 얇은 종이를 알파선이 통과하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막 튕겨져 나왔어요. 이건 마치 비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호지가 있는데 그 창호지에다 대포를 쐈더니 대포가 창호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호지 맞고 되튕겨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물론 알파선이 전부 다 튕겨져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10,000개를 하면 10,000개 중에 9,999개는 그냥 통과합니다. 그 중에 1개가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이 1개는 어떻게 된 것이냐? 바로 원자 내부의 양전하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 곳에 다 모여 있는데, 바로 우연히 그렇게 모여 있는 거에 딱 부딪히면 튕겨져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원자핵이다라고 러더포드가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발견으로 톰슨의 원자모형은 성립하지 않게 되었고 러더포드가 새로운 원자 모형을 내는데, 이 새로운 원자 모형도 곧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궁금하면 이제 2학기 때 이제 배우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20세기에 덴마크의 보어가 원자 모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원자 모형을 제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원자에 대한 이제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 원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뭐였냐면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었어요. 우리 뜨거운 물체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 연속 스펙트럼이 진동수의 함수로 그린 세기가 흑체 복사 곡선이었죠. 근데 그냥 뜨거운 물체가 아니라 순수한 기체, 수소면 수소기체, 산소면 산소기체, 이런 순수한 기체를 뜨겁게 하면 거기서도 빛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지 않고 띄엄띄엄한 선 스펙트럼이 나왔어요. 이 선 스펙트럼은 바로 원자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증거가 됐는데, 이 증거를 설명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러더포드가 잘못 쓴 거예요. 보어예요. 보어. 이 사람 보어입니다.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제안을 했는데, 그건 뭐예요? 이 선 스펙트럼의 파장을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원자 모형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원자 모형이 왜 성립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현상은 마치 무엇이나 마찬가지냐면 우리 케플러 법칙 해가지고 브라헤가 관찰한 자료는 다 잘 설명을 했는데 그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본 법칙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선 스펙트럼의 파장을 잘 맞출 수는 있었지만
보호의 원자 모형이 왜 이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하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20세기에 오스트리아의 슈레딩거에 와서 우리 어떻게 되냐면 미세계에 성립하는 운동 방정식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미세계에 성립하는 거시세계에서 미세계는 이제 원자와 분자 내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시세계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과 같은 그런 기본 법칙이 바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1926년에 발표하는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왜 성립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때에 와서 드디어 미세계의 자연 법칙, 기본 법칙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본 법칙이 마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거시세계의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하듯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미세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2학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뿐만 아니라 미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 법칙들이 나옵니다. 그게 혹시 이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든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든가 이런 경험 법칙들을 다 잘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이제 미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본 법칙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배울 텐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17세기에 시작한 뉴턴 역학과 18세기의 쿨롱 법칙, 또 19세기의 맥스웰이 집대성한 전자기하학으로 구성된 물리학은 자연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전 물리학이 완성되었다고 믿을 때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바로 뭐였냐면 그것은 마치 자연 법칙을 구성하는 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 맞추기, 조그만 조각으로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 있죠. 처음엔 잘 맞췄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 맞추면 결국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안 맞게 되죠. 그런 한두 조각이 맞지 않는 것을 마지막에 그 한두 조각 맞지 않는 것은 다 맞춰보아야지 결국에 알아내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학, 전자기하학과 역학이 다 완성된 뒤에야 바로 그 증거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세기가 지나서 물리학자들은 퍼즐이 맞지 않았던 이유를 찾아내었는데, 그렇게 밝혀진 물리학이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또 특수상대성 이론이 더 발전한 것이, 더 일반화시킨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잘못 알고 있던 개념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연현상이 벌어진 무대인 공간과 시간을 잘못 알았으므로 기존의 모든 자연법칙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연법칙이 그냥 알았을 텐데 시간과 공간을 잘못 알았어요. 제대로 알았으면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꼭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 이미 수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관찰되는 것은 그 잘못된 양이, 수정해야 될 양이 너무 작아서 수정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의 경우는 차이가 미미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자연법칙을 근사적으로 그대로 이용하여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비3세기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자연법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17세기에는 지상세계와 천상배의 법칙이 다르지 않고 뉴턴의 운동법칙이 그 자연법칙이다라고 발전을 했는데, 20세기에 와서 또 다른 세계, 미세계는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이 거시세계와 미세계의 자연법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통합되었다가 다시 거시세계, 미시세계가 20세기에 분리됐다라고 하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시세계의 자연법칙은 뉴턴 역학이고 미세계의 자연법칙은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수고했습니다.